자, 또 우리 이론 시간에 했던 비문학 독해의 7대 팁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 이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고 보는 거라고 했어요. A 위하여 B. 끊고 보는데 중요한 건 어디다? A죠. 이것은 위하여 때문에 바로 뒤에 우리가 어휘 20개에 나오는데요.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것은 목적이라고 바꾸면 좋고요. 취지라고 바꿀 수 있고요. 동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목적, 취지, 동기가 A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뭐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을 한다 이런 거 있죠.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건강한 게 중요하잖아요. 운동하는 것은 이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목적의 반대는 수단, 목적의 반대는 수단, 방법 알겠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어순에 의하면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되는 건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속담으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럼 서울을 가는 게 목적이죠. 위하여 서울을 가기 위해서 뭐로. 이때 뭐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즉 비정상적으로 간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우리가 기어가도 옆으로 가도 뭐 서울은 갈 수 있겠지만 좋은 정상적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과 수단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입에 좀 잘 붙여서 기억해 두시고요. 또 때문에 B 그러면은 때문에에서 끊어준 다음에 이제는 B의 별표를 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인과니까. 인과는 원인이 중요할 때도 있고 결과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했다. 이런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 없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이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그 결과적인 어떤 의무, 당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과정상, 경험상 공부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A 때문에 B 했다. 이 B라는 데 초점을. 자, A 그러나 B. 본디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단순 역접이라는 게 있죠. 남자는 이렇다. 그러나 여자는 이렇다. 축구는 이렇다. 그러나 야구는 이렇다. 이런 건 그냥 단순 대등한 관계. 그래서 상반된 관계. 그러나 시험에는 이 그러나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뒷부분을 강조하는 그러나가 이 독해에 많이 나옵니다. 즉 A라는 것도 있다. A도 사실이다. A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하면서 B에 더 악센트를 주는 거죠. B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러나 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뭔가 뒷부분에 더욱더 강조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 뒤에 좀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문제로 그리고 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또 우리말은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면서 부정서술어를 강조하죠.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없다, 뭐뭐 하지 않다, 못하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읽고 끝에 가서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중부정 같은 경우도 있죠. 뭐뭐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번역투의 표현을 우리는 매우 강조할 만하다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그런 번역투의 표현들을 막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 중에 부정을 쓰기도 하고 약간 부정문 가지고 현혹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잘 따져 봐야 된다. 주의하라는 거고요. 자, 또 강조. 확실히 이제 영어도 그렇지만 국어도 어딘가에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주제예요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가장 흔한 것은 결국. 뭐 영어도 finally, 마침내 이렇게 하듯이 결국, 뭐 결론적으로, 요컨대,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거 하잖아요. 또한 뭐 강조한다. 아니면은 뭔가 초점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초점화되는 표현들 이것은 비단 비문학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종 관문인 면접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있죠. 근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면접관들도 약간 워낙 면접이 길고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논리 쪽에서 채점을 점수를 오수 이렇게 이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표현할 때도 이렇게 강조하듯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든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알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막 던져주면서 주의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문학에서도 이렇게 강조가 나온다면 무조건 별표.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또 대비어라는 것도 아까 독해할 때 살짝 현혹시키는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두 가지 정도. A보다 B. 그러면 확실히 B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비교 대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다는 비교 부사격 조사잖아요. 그래서 A보다 B. 근데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B라기보다 A. 또 이렇게 막 위치를 바꿔놓을 때가 있죠. 그럼 이제 A가 중요하겠죠. A라기보다 B인지, B라기보다 A인지, B보다 A인지, A보다 B인지 이런 관계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강조되는 지점만 잘 보시고 대비됐을 때 어디 부분에 대비를 했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는 이제 대비라는 것이 두 가지를 나란히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짝이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확실히 정보를 좀 놓치기 쉽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열 효율이 높고 낮으며 어떤 것이 공해를 유발하는데 뭔가 어떤 게 높고 낮으며 아니면은 그래서 결국은 돈에 대한 거,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게 좋고 낮으며 좋고 나쁘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문제 지문에서 딱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막 헷갈려. 그럴 때는 하나만 예를 들어 있다 쪽에 A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정말 치든지 아니면은 없다 쪽에 대해서는 세모를 치면서 B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제 이니셜을 통해서 이게 확실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있을 때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는 누구나 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고 엉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줄로만 연결하고 A면 A, B면 B,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세모면 세모 이런 식으로 기호만 표시한 후 일단 넘어가야 돼. 선지에 나오면 그때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되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서 흔히 우리가 힘이 막 잔뜩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힘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서 막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되니까 선지를 보면서 흔적을 남기고 지문을 읽으면서 표시만 하고 그리고 일단 넘어간 다음에 선지하고 대입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기호 표시라고 하는 거 정말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눈으로만 풀기도 하고요. 점만 찍기도 해요. 점만. 그것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연습을 위한 과정이니까 연습 때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표, 밑줄, 빗금, 별표, 화살표, 역화살표 이런 것들, 괄호 이런 것만 해도 기호가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빗금 같은 거 있죠. 읽을 때는 빗금을 적절하게 잘 그어가면서 문장이나 문단에 빗금을 그어가면서 일단 자기의 호흡에 맞아주는 게 좋아요. 자기 리듬에 맞아야 돼. 막 미친 듯이 빗금만 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멍하니 우리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너무 속독이라는 개념으로 쭉쭉 빨리 읽다 보면 또 실제 중요한 정보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빗금을 그어가면서 끊어 읽고 그렇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또 독해의 기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대 팁까지도 소개해드렸고요. 자, 제가 생활 속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글자가 먼저 보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은 세차할 때, 자동 세차할 때 있잖아요. 그럼 자동 세차 보통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막 위에 안내문 옆에 들고 종이도 들고 써 있고 붙어 있고 막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운전자 중에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턴을 통과하다 보면 막 물이 나오고 세차하다 보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고장난 차 저도 막 몇 번이나 봤어요. 앞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는데 중간 들어가서 막 불이 빡 들어오더니 기계가 고장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독해를 잘해야 이게 생활에서도 결국 도움이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거 뭐가 먼저 보이냐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3어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3어절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가 독해할 때 필요한 것은 사실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밥지가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직접 찍은 거라서 화질은 안 좋아요.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이걸 찍어서 휴대전화로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뭐가 확 들어온다고요? 브레이크 밟지. 딱 요것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밟는 거. 알겠죠? 우리 발음에도 밟지, 밟는 이런 거 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세요였다는 거예요. 마세. 서술어. 알겠죠? 이 서술어 중심의 독해를 강조합니다. 서술어 중심의 독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생활 속의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브레이크 밟지가 아니라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이것을 하나의 문장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죠. 끝부분.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빗금을 그었을 때 중간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밟지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정말 뭐 특이하게도 브레이크가 중요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만 중요할 가능성은 없고요. 처음과 끝. 브레이크가 아니고 밟지가 아니라 브레이크 마세요.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야 이게 한 번의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고 논리적으로 읽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앞을 보고 가되 서술어 중심의 독해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문학 독해 방법을 가장 1차적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중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우리가 네모를 쳤을 때 중심 내용의 위치도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 가장 흔한 것은 우리 국어는 영어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국어는 미괄식이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괄식이라 하면 주제가 끝에 있는 건 말이죠. 반대로 이제 영어는 보통 첫 문장. 그래서 또 문장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단을 기준으로 하거나 머리 두자 두 갈씩 앞부분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이제 가장 최근에 학자들도 양괄식 구성이라고 해서 주제를 양쪽에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부분, 처음과 끝부분 이렇게 이제 주제를 도출하기도 하죠. 자, 반면 이제 중심 문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의하면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단이 있을 때 뭐 같은 방식이겠죠. 하나의 문단이 있을 때 아무래도 짧은 문장, 첫 문장이든지 단정적인 문장 또는 끝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벼운 별표 이런 정도를 쳐나가면서 이게 중심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일반적 진술, 단정적 진술, 짧은 문장, 긍정적 문장 이런 게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대부분 하죠. 중심 문장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다 설명이 지금 되어 있는 거라서 가볍게 뭐 종합하고 추상화한다. 그래서 나는 축구를 좋아해, 야구를 좋아해, 농구를 좋아해, 배구를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운동을 좋아해.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거죠. 전체를 집약하는 거. 뭐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세 가지를 모으는 게 주제죠. 세 가지 따로따로 각각이 주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특징이 주제잖아요. 모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문장 간의 관계. 역시 이야기했듯 선후 관계 잘 따져보고 인과관계 따져보고 전제와 결론이라는 거를 찾고 아까처럼 선도 있지만 후 중요하고요. 원인도 있지만 결과 중요하고요. 전제는 결국 결론. 그래서 전제는 뒤에 이제 우리가 어휘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주지의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오는데 중심 내용은 결론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뭐냐, 결국 뭐냐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중심 내용을 찾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 정리해 두시고 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간추려 보고 그다음 필자 의도를 추리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지문 속에서 보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면은 간추린다라는 건 뭐겠어요? 예시는 빼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은 즉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그러면 역시 즉 이후의 내용은 뒷받침 진술이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게 주제여야 하고 즉 앞에 있는 게 주제여야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구체적 진술과의 관계만 잘 파악해도 빠져 있는 빼고 남은 것들 이게 이제 일반적 진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또한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필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보통 궁극적으로 이런 말들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정보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글이라고 했을 때 설명문적인 글이 처음에는 훨씬 더 많아요. 분명히 뭘 소개하고 뭘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끝에 가서 논설문적인 내용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량으로 보면 설명문적인 것이 80, 논설문적인 게 20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주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즘에 어떤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래서 결국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논설문적으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였겠죠. 그래서 길이나 분량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게 필자의 의도를 추리한다. 궁극적인 거, 근본적인 거, 뒤에 이어질 내용이겠죠. 통일성 이런 게 더 뒤에서 나오게 되는 말이 될 것이고요. 자, 비판적 독해. 자, 비판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또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 이추비, 이해, 추론, 비판이라고 했는데 이제 비판적으로 독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인데 역시 비판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핵심적인 근거를 통해서 핵심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 주장과 핵심 근거를 찾는 거죠. 찾아라죠. 찾아라.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비판해야 되지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러는 순간 결국 위험한 거야. 이 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핵심 주장을 찾고 핵심 근거를 연결만 해두세요. 아까 우리가 기호로 말한다면 역시 A와 A-가 되겠죠. A와 A-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했는데 근거는 그냥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들었어.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렇다라는 거죠. 또 현대 사회에 와서 이런 게 심각해졌다 그랬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정말 차이라면은 이해가 되지만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객관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근거를 지문 속에서 도출하는 거예요. 자, 비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글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비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 글은 뭐가 문제일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문제로 나왔을 때예요. 문제로 나왔을 때 주장이 근거가 명확하구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아름답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놓고 봄, 여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겨울도 아름다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을이 안 나왔거든요. 가을까지 있어야 사계절이죠. 완결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일부만 나왔다. 그런 걸 우리는 결여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독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해 두셔야 해요. 이야기했지만 그 핵심 주장의 핵심 근거와 그 결론과의 타당성이 적합한지 아닌지. 만약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오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류라는 것도 결국 논리적 오류거든요. 그런데 근거와 결론 사이가 타당하지 않아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합성의 오류, 분할의 오류, 인신공격의 오류, 의도 확대의 오류, 흑백 사고의 오류, 그렇죠? 이런 식의 다양한 오류들을 우리는 약 30여 가지 이론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비문학 특강 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 오류가 여기에 보이고요. 때로는 이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잘 따져서 왜냐하면 이제 의견이 그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건데 좀 결여될 때가 있어요. 의견 자체가 뭔가 맞지 않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논거라는 것도 사실 논거, 소견 논거, 객관적인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그 학자와 이 주장이 전혀 무관할 수도 있어요. 의견이. 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또 막 근거를 삼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이해하고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또 과정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나머지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보니까 이론들이 상당히 비슷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땐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중심 내용 각각 파악하면서 또 문장 간의 관계, 문단,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시간만 여유가 있다면 문단이 있을 때 보통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옆에 주제 같은 것을 직접 써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쓰기는 어려워도 이런 게 중심 내용이니까 대체로 첫 문장, 끝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가 중심 내용일지 뭐 첫 문단에서는 아무래도 문제 제기인 이런 부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아무래도 두괄식적으로 이 머리에다가 쭉 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역시 더 끝부분 이 끝부분의 중심 내용일 가능성 아마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문단 간의 어떤 관계 또는 문단의 내용을 각각 좀 짧게 이렇게 요약해 가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수능처럼 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지문에 한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맞게 읽으라는 거죠. 문제를 먼저 보라는 거. 이게 주제 문제구나, 일치 문제구나, 추론 문제구나, 비판 문제구나 이런 유형만 보고도 우리가 지문을 어디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문학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 what과 how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관한 거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what은 아무래도 처음에 소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소재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이제 결국 핵심 내용은 그래서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 what과 how를 소재와 주제로 이제 구별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식적이면서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좀 우리 특강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론을 좀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무조건 첫 단락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이게 화제가 뭐고 아까처럼 what이죠. what.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최소 한두 단어만 보고도 특히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주어 부분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방향을 잡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는 것도 좋겠죠. 이게 비교 대조구나. 이것이 결국 원인 결과구나. 그래서 이것이 뭔가 유추의 방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크게 확인하는 것도 좋더라라는 거죠. 가능하면 뭐 밑줄을 그어가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실히 표시를 해두는 게 좋죠. 그냥 눈으로만 쭉 읽다 보면 빨리 읽을지는 모르지만 아까 어디였지 하고 다시 봐야 되거든. 제일 안타까운 게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어디 부분이 그리고 멈출 수 있어야 돼. 이대로 멈춰.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읽었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본 게 있었어.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한 후 읽다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읽다가 멈춰야 돼요. 이렇게 멈춰서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 이렇게 흔적만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그냥 읽다가 문제 보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또 읽어요.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두 번, 세 번씩 읽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낭비니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문을 그리고 이제는 읽겠죠. 전략을 세웠고 계획을 세웠다면 읽는데 이야기지만 빠르고 전체적으로 물론 글을 읽기야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밑줄. 중요한 부분에서 역시 밑줄. 그래서 전체 화제냐 아니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냐 뭐 부분적인 화제냐. 여기는 문제점이구나. 문제를 제기했구나. 이제 주장이나 해결책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지시어 같은 거, 접속 같은 거 역시 표시해 두면은 뒤에서 또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 중요해. 결국 여기 중요해. 아까처럼 더 나아가 이런 거 있죠. 근본적으로 이런 거 표시해 두면 만하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 그리고 문제를 풀겠죠. 자, 문제를 풀 때는 결국 다 읽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 2, 3, 4를 다 읽지 말고 우리가 선지를 보더라도 어떤 것은 좀 짧고 어떤 것은 길고 이런 거 있죠. 그럼 확실한 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긴 것을 중심으로 먼저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단편적인 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먼저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라고 일부러. 그리고 간단한 말들, 보편적인 명제, 그리고 참인 명제, 상식의 명제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다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두 번, 세 번 정도 끊어읽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앞에서 했지만 이 서술어 부분에 주목해서 앞에는 맞을지 몰라요. 뒤에는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좁혀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선지 읽는 방법. 또 뭔가 모르면 빨리 일단은 체크만 해두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좀 낭비된다라고 했잖아요. 되게 둘 중에 하나 고민할 때 진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고민이잖아요. 간절하고 살 떨리거든요. 막 한번 고쳤다가 또 아닌 것 같다가. 근데 꽂히면 또 우리가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스럽게 꽂힐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 그런 몰라. 아니 맞네. 알고 보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왜곡하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문에서 앞뒤 관계 보라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 정보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정보를 줄 때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뭐 내용 찾는 것, 뭐 표시하는 것 있습니다. 자, 핵심 문장도 했어요. 일반적 진술들, 접속어, 화제어, 토픽어, 중심어,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심어라고 하는 것도 키워드라고 하지 않고 키워드, 복수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화제는 단수로 나오는데 중심어는 복수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A, 그러면 A로 끝나는 것은 화제예요. 근데 A에 B와 C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A에 B와 C. 그렇죠? 그럼 현대 사회의 어떤 문제점과 뭐 해결 방안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갖는 어떤 고민과 그에 따른 대책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 가지 복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까지 신경 쓰고 읽어주시면 글을 읽을 때 되게 안정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끝이구나가 아니라 여기 뒤에 또 나오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마지막 정보까지 좀 성실하게 꼼꼼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던 많은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성급했다. 그리고 왜곡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잘못 해석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왜곡된 믿음, 제일 위험한 거라고 했어요. 잘못된 신념, 위험한 거잖아요. 신념은 있는데 내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곡해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위험한 거죠. 틀린 채로 계속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분명 올곧고 성실하고 반듯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시고 자기를 믿는데 비문학적인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나를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다만 철저히 객관화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읽는다 이면은 충분합니다. 상위 개념, 포괄할 수 있는 진술도 찾고요. 자, 중심 내용 요약 어때요? 이제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 구체적 진술은 뭐고 일반적 진술은 뭐냐. 구체적 진술이라는 것은 역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니면은 예컨대 아니면은 가령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구체적 진술의 하나. 이유 제시야 정말 왜냐하면 그런데 실제 시험에는 왜냐하면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물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로는 안 나왔는데 내용상 이유 제시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뭐뭐한 것이다. 근데 것이다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유 제시일 수 있어요. 내용상. 그래서 내용상 봐야지. 형식상 이유 제시만 따지면 안 됩니다. 자, 상세와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즉, 다시 말하면, 뭐 부연하면, 환원하면 뭐 이런 게 이제 뒤에 또 어휘 20개 다 포함되어 있고요. 뭐 인용이야 당연히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직접 인용, 간접 인용처럼 이런 구체적 진술이.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 진술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주제적 진술, 추상적 진술. 학생들이 추상적 진술이라는 말을 좀 헷갈려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로 모았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의 추상성에서 배운 것처럼 모아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상위 개념으로. 이런 걸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듯이 핵심을 모으는 거. 아까처럼 나는 운동을 좋아해요. 나는 꽃을 좋아해요. 이런 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죠. 주제문에 가깝고요.